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모양인데요. 그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주미대사로 이렇게 내정한 것이 가장 눈에 두드러진 인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만간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조찬 모임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정치권에서 만든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기업인들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과연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M1 기업인들을 총알바지로 그만 내세우라는 호소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문제점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오랜만에 만나서 좀 말이 더듬어지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긴 뭐 나라가 걱정이 돼서 네. 저도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뭐 지척지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고 박사님은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 장군 후손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고경명 장군 후손이시니까 나라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뭐. 고경명 장군뿐만 아니라 그 아들 두 분까지 해서 그때 같이 3부자가 이렇게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죠. 의병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아마 3부자가 돌아가신 그렇게 애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참 훌륭한 선조를 두셨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일 아마 개각이 이제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알려진 대로 조국 법무장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주미대사 내정,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인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총선용으로 개각을 하는 것이고 조국과 문정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길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써도 지금 두 분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길에서 다니는 사람 아무나 그 장사미사라고 하죠. 그냥 길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장관 대사시켜도 지금 조국 문정인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의 정신을 못 읽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죠. 예? 조국 전 민정수석 보세요.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사법을 오히려 더 그냥 비틀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비틀어 놓고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사법 독립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 못 대고 그 인사할 때 사전 점검 이런 거 제대로 못 했잖아요. 자기 본업도 제대로 못 했어요. 제대로 못 하고 그만두고 나서 잠깐 사이에 민정수석 잠깐 사이에 계속 SNS를 통해서 그냥 거의 욕설에 가까운 걸 도배를 했잖아요. 반일 감정만 붙이고 나간 뭐 거예요.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매국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친일파 이렇게 막 몰아붙인 거예요. 예, 뭐 그리고 또 어떤 뭐 반일 종족주의를 쓴 교수에 대해서는 뭐 토가 나온다. 참 이런 표현을 소위 말하는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오늘 신문 보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울대생들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선배 1위가 조국으로 나왔던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하니도 뭐 서울대 내에서 조국 교수의 귀환을 놓고 지금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조국도 조국이지만 이 문정인 진짜 주미대사로 이렇게 지금 내정이 됐고 또 뭐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아야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조윤재 대사가 했던 것을 문정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문정인 이 사람은 한미 동맹의 파괴자로 야당 측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철저한 아주 친북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남북관계
이렇게 끌고 간 사람이 문정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서 제일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저는 사실 조국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더 아주 위험한 사람. 문정인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조국은 개인적으로 저 인격이나 뭐 사람됨, 바로 법무부 장관 갈 사람이 SNS로 통해서 하고 서울대를 굳이 복직하고 아직 수강 신청도 안 받고 그 형식상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렴치한 태도, 뭐 이런 인품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법무부 장관은 내부의 일이니까, 국내 일이니까 하는데,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한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와서 우리나라가 친구가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완전 사면 오면 초과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동맹이 한미 동맹인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흔들리면 그거를 다시 장악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앵커 역할을 해줘요. 그렇죠. 꽉 잡는 그렇죠. 역할을. 근데 준비대사라는 게 그걸 역할이. 흔들던 사람이 했어요. 저 노무현 대통령부터 균형자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조국을 서울대 후배들이 부끄러운 서울대 선배라고 하면은 문정인은 연대 철학과 나왔거든요. 연세대 후배들이 아마 부끄러운 선배라고 할 거예요. 그동안에 한미 동맹을 계속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한미 평화 협정이 되면은 주한미군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했는지, 저는 미국의 반응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미국으로 봐서는 이거 한미 동맹을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국가적인 이 안보 위기가 더 부채질할 수 있다. 그리고 저분이 태생적으로 또 입이 가벼워요. 대사라면서 또 무슨 편집 풍파를 일으킬지 아주 걱정입니다. 저분은 뉴스 중독증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 자기 얘기가 뉴스에 안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기사 안 나오면 그냥 온갖 기자들한테 전화하고 또 뭘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뉴스 만드는데, 이분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조윤재 지금 주미대사도 교수 출신이지만 이분은 좀 침착은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차분한데 이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서강대 경제 쪽 공부하시던 분이고, 사람은 점잖해요. 그러니까 주미 대사로서는 좀 별로 역할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이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닙니까? 뭐 외교를 외자에도 모르는 분이 대선 공신이라고 해서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교가 엉망이에요. 그렇죠. 뭐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외교의 뭐 두 축이라면 외교부 장관, 주미 대사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은 인형 소리를 들었어요. 공업영 장관 인형 소리를 듣고, 문정인 뭐 신임 내정된 사람은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뭐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사실 곡하가세, 학문을 통해서 세상에 아부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많이 호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미 동맹보다는 민족 공조를 더 그렇죠. 무게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친북론 쪽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미 동맹 균열이 가는 것이고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신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지금 그렇죠.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정인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 있으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신 에치슨 라인이 그어져 가지고 우리 안보라는 것은 정말 풍전특화 같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외교 특보하면서 문재인의 두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특보가 아니라 이제 대사로 가서 실무까지 이렇게 주요 업무를 챙긴다? 저는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 너무 불안하고, 문재인 정권이 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게 부강한 나라, 흥하는 나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문정인 특보는 사실상 노무현 또 DJ 때도 있었습니다. 역할을 했고,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이른바 진보 정권의 외교 책사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주요한 외교 라인들은 문정인 라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연세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화기획 비서관이다 뭐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진짜
미국에 가서 어떠한 그 조야 인사들과 만나갖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인식이,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제일 우려되는 무슨 일을 돌발 발언할 수도 있고 한국 외교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한미 동맹이 모든 거에 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하고의 아베가 경제 보복 이것도 한미 동맹이 기간이 돼야지 풀 수 있는 거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범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한미 동맹을 자꾸 떠보기 위한 시험에 의해서 독도 상공도 날르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그만큼 우리 가장 중요한데 북한은 지금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쏘아대고 하는데 그걸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주미 대사가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간 거는 같은 문씨 문재인 대통령이 저 엇박자 정치, 엇박자 인사 이게 참 끝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재인하고 문정인을 구별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같고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그 문제는 또 개각이 되면 더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분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그런 경제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서 홍남기 부총리하고 뭐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걸핏하면은 기업 총수들 특히 5대 그룹 총수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여러 차례 했는데 또 원래는 오늘 그게 조차 모임을 갖겠다고 했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중요한 그런 회의가 있어서 아마 내일쯤으로 미뤄진 것 같은데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큰 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대통령 돼가지고 세 번째 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대일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조만간 또 5대 그룹 총수 내지는 핵심 경영인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면 무슨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왜 자꾸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아무런 결과도 없던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람이 좀 가볍거든요. 거짓말도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어요. 반도체 부품 3개 얘기하니까 우리 롱리스트가 100여 개 있는데 거기 1, 2, 3번은 딱 찍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3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거 많거든요. 그건 한 중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얼렁뚱땅. 국민들한테 우리 청와대가 놀고 있었던 거 아니다.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거짓말한 거죠. 김상조라는 사람이 문재인 따라하기죠. 대통령이 뭐 요전에도 30대 그룹 모으고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3분 스피치 했잖아요. 5대 그룹 모아서 뭐 얘기 듣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청와대 경제비서관 했던 김현철 교수 서울대 그 사람도 정경 분리를 반드시 해야지. 지금 일본하고 그 경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일본이 그 유리알 보듯이 보고 있는데 그럼요. 기업을 불러서 대응책을 얘기하라?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부가 한심하고 특히 자꾸 대기업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제기업한테 당신들이 기술 개발 안 해서 일본 그 수입 규제에 약하지 않느냐, 대기업들이 왜 그런 거 안 했냐 자꾸 몰아치는데 저는 책임 회피고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 정말 얘기를 들으려면요 독대해야죠. 독대. 그래? 독대해서 딱 2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힘든 게 뭐냐, 그리고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딱 2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게 핵심이죠. 30개 기업 보고 5개 말해서 돌아가서 5분씩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소원수리 많이 써봤거든요. 많이 썼죠. 처음에 소원수리 쓰려면 있는 대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걷어가서 어떤 놈이 했어 하고 또 그 메타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소원수리 다시 받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쓰죠. 그럼 그거 위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 소원수리랑 똑같은데 기업이 누구한테 정부한테 미운털 박히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말 참 철딱선이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물론 뭐 우리 정부한테도 눈치 봐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사실은 정부가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겠거든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전면에 나서서 일본하고 아주 밀착되어 갖고 사업을 하는데 반일, 극일, 항일을 그렇죠. 주장하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기업인들을 그런 자리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총알바지, 들러리로 세우느냐.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분쟁에 관해서 3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는 내가 이순신이다 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순신은 기업입니다. 기업인이 나라를 구하고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이 이순신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베하고 정치적으로 담판을 져서 해결해야 될 사람이지 이순신이 아니죠. 두 번째는 착각은 평화 경제하면은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난 공상과학 소설에 옛날에 드라마에 은하철도 999 보는 것 같아요. 몽상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쏴대고 뭐 나만 맞을 짓 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남북 평화 경제가 되면은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물론 평화 경제가 되면 좋긴 좋은데 지금 그런 토대가 됩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될 수가 없죠. 김정은하고 지금 뭐가 되고 있나요? 아니 유엔 제재, 미국 제재 때문에 꼼짝 탈삭을 못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뭐 없는데. 손톱만 것도 없고 매일 아침에 굿모닝 미사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 인사가 굿모닝 탄도 미사일이에요. 쏘아대고 있어요. 그럴 때 안보 국가안전보장이사회 NSC 회의 한 번 안 열고 그 9.19 회담 협정의 위반이라는 적이 한마디도 안 하고 평화 경제가 오면은 단숨에 일본 따라잡는다. 참 이해가 안 가고. 세 번째 착각은 지금 반일 모드로 정부에서 막 몰아가잖아요. 뭐 SNS하고 뭐 그 이해찬 뭐 이런 사람도 그냥 한마디씩 우리 기업이 이제는 과도한 일본 의존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반일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서 내년 총선까지 승리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구도 가기 전에 우리 경제가 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 그것에 대한 반증이 바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붕괴 직전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현금 출납기라고 합니다. ATM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삼성, LG, 현대차 기업은 큰데 돈 빼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자꾸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돈이 싹 빠지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데 총선, 그러니까 내가 이순신이다. 그리고 평화 경제를 일본이 이긴다. 반일 모드로 총선 이긴다. 저는 문재인의 3대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참 진짜 못마땅한 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일본은 치밀한 전략과 플랜을 다 세워놓고 탁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이에요. 부호 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아무 실속이 없어요. 진짜 보여주기 쇼 그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자성을 좀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임진왜란 얘기를 또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낸 것은 우리의 도예가하고 도공이다. 그 얘기 또 했대. 그거 뭐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 도예가들이 왜 일본으로 수만 명이 건너갔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다이묘들이 상류층 대접을 해서 귀족 대접을 해줬어요. 엄청난 대접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심수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 가문이 일본에서 빚을 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공 기술을 유럽에 수출해 가지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는데 종잣돈이 됐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일본은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도공처럼 기업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나요? 완전히 천대고 뭐 그냥 기업을 애특하면 여차하면 정치 자금 못하고 그냥
갖다 바치라고 하고 주 52시간 근무 못하게 하고 최저임금이니 세무조사니 갖가지 규제로 기업을 못 살게 구는 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제도 장관들 쭉 갔습니다마는 이공계 이런 출신들이 사실 좀 우리나라 장관들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에도요 이공계들 우대를 많이 해요. 기업에서는 과거에는 사장이나 회장들은 되게 뭐 법대 상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 이공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지리학과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뭘 압니까? 또 서인모 그 산자부 장관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고 제가 보면 기업 가서 반도체니 뭐 이런 거 설명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 성인모 장관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마우지 경제다라고 그래서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뭡니까? 그 새인데 목을 딱 지어놓으면은 물어오긴 물어오는데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그걸 뺏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마우지처럼 열심히 벌어오면 일본한테 다 뺏긴다. 뭐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라고 그랬는데 따져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게 1년에 178억 불이거든요. 근데 한국 반도체 해외 수출이 1260불이에요. 10배 이상 1260불을 수출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마우지 경제죠? 그러니까요. 저는 대박 경제죠, 그거는. 대박이죠. 그렇게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데 옛날에 그 종속 이론, 또 386의 그 철진한 그런 사회주의 한물 간 이론을 장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건 기업 탓으로 다 돌리고. 그러니까 참 우리 미래가 참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CSIS라고.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평화 경제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 무슨 돈키호테식의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또 오늘 내렸다고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디서는 자급자족 경제로 가느냐. 지금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다 분업구조로 가는데 로빈슨 크루소 경제. 혼자 가서 먹고 사는.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급자족 경제니 엉뚱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봉창 자다가 유리 창문 그 두드리면 봉창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문창호지 두드리는 거.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데 진짜 기업은 우리 국제 구조상, 국제 분업상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들여서 조립해가지고 우리는 부가가치를 높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은 물론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지금 문재인이 할 일이 뭡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 어제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가 좋은 얘기했더라고요. 오랜만에 좋은 얘기했대요. 그분 요새 하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가지고 짠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경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 싸움을 하도 많이 해서 머리카락이 한 절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도 머리카락이 뜯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30살, 40살 어린 뭐 이준석 이런 사람한테도 머리카락 뜯기고 하여튼 보기는 참 딱한데 이현주 의원한테부터 차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찌질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 뒷모습은 좀 안 좋긴 한데 그분 경륜을 무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일본한테 우리도 살만하니 돈 갖고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정신적으로 반성이나 이런 거 받고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거 저 일리 있지 않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DJ도 마찬가지죠. DJ도 그렇게 하고. 이게 돈 몇 푼 받아서 뭐 하겠어요? 아니,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임인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민간 합동이라는 게 뭐예요? 돈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도 한 6, 7만 명한테 뭐 6천억인가 얼마인가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다 또 유료금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양국 정상들이 손을 안 잡는 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1+1이 아니라 한국 기업 대 일본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2+1. 한국 정부도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배상을 좀 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랐다잖아요. 거절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할 거는 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건 기업 탓. 기업이 자급자족 안 하고 의존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대일 전쟁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뭐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또 예. 뭐 부품 소재 국산화 이런 예. 것도 기업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꾸 떠들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가격 올리고 그쪽에서 그렇죠. 야 누구들 뭐 수입선 다변화 한다면서 그럼 우리 장기 계약 맺자 예. 할지 아 이제 곧 만들니까 가격 올려가지고 더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엉터리로 그냥 빈깡통 소리만 내느냐 이런 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정부가 헛소리를 한다 이게 제일 불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뭐 100대 품목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데 뭐 얼마를 투입하겠다. 지금 정부가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이 돈 필요하면 하는 거지 정부가 예산 지원해가지고 뭘 100개 품목을 뭘 개발하고 그래요? 새로운 기술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야죠. 임진왜란 때 자꾸 임진왜란 얘기하는데 그 전에 포르투갈 사람이 조총 가져온 거를 일본은 그거를 사들여가지고 분해 결합하고 똑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첨단 무기가 됐고 한국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주도적으로 그 기술 개발하도록 해야지 자꾸 하루에 한 건씩 발표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기업을 몰아친다? 저는 그 미래는 굉장히 암담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없어요. 세계 인류 기업들이야. 정치, 뭐 행정 이게 3류 4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리스크 어떻게 보면 정책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과거 사드 문제도 우리 기업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정치 리스크거든. 그렇죠. 지금 한일 갈등도 마찬가지. 탈원전 해갖고 그 멀쩡한 흑자 기업인 한전이라든가 또 두산중공업 이거 적자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옛날에 선거할 때 캠페인이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로. 맞아요. 스스로 깨우쳐야 되죠, 정치가. 아니, 같은 달걀이라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달걀을 깨서 하면 후라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후라이하고 아주 병아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도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면은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주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위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가만 안 놔둬서 우리나라는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느냐, 파멸의 길로. 그러니까 빨리 저는 정신 차려서 제 길을 좀 가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거꾸로 가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나친 노파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 같은 그런 것들을 과감히 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바쁜 대기업 총수들 불러 모아 가지고 무슨 대책 마련한다 어쩐다 해갖고 보여주기 쇼나 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 행태, 청와대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